절대로 한국 요리를 맛보지 마세요. 만약 맛보게 된다면 그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머나먼 해외에서 한국으로 여행 와서 일단 그 맛을 본 많은 이들이 귀국 후 한동안 공허감과 싸우는 나날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 감정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처음 입에 대는 음식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단골 카페에서 주문한 스프를 한 입 떠먹는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오랜 세월 익숙했던 어머니의 요리마저 어딘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순간을 말입니다. 마음도 혀도 이미 한국의 수준을 경험해버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한 청년은 집 근처에 갈비탕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메뉴판에는 정통 한국의 맛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기대를 안고 국물을 입에 넣었지만 이내 그릇을 다시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았어요. 정확히는 그냥 느끼하기만 했죠. 한국에서 마셨던 그 국물은 깊이가 있고 층차가 있었어요. 국물 하나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그녀는 소셜미디어의 후에 섞인 감정을 토로했습니다. 한 프랑스 여성은 아침 식사로 나온 빵과 스프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겉모습은 같아도 속이 텅 빈 느낌이라고 그녀는 적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먹었던 정갈한 반찬들, 갓 쪄낸 만두의 육즙, 제철 나물과 잘 지은 밥, 그리고 따끈한 비빔밥을 떠올렸습니다. 하나하나가 눈에 띄는 요리는 아니었지만 마치 몸이 빨아들이듯 부드럽게 스며드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온 목소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귀국 후 그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진열대에는 과자와 단맛 음료가 가득했지만 한국 편의점에서 보았던 정성스럽게 조린 맛계란이나 완성도 높은 샌드위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편의점 음식은 인류 요리였지만 이곳의 것은 그저 평범한 상품일 뿐이라고 그는 그 차이를 묘사했습니다. 영국에서 홍차와 케이크를 주문한 한 남성은 마치 설탕 덩어리 같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디저트가 단맛 속에서도 깔끔함을 유지했다고 느꼈습니다. 닭, 인절미, 고구마의 향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마지막에는 조용히 사라지는 여운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고향의 케이크는 그저 단맛만 남기고 끝났습니다. 이외에도 캐나다에서 온 한 유학생은 귀국 후 아침 식사의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토스트, 스크램블 에그, 베이컨. 영양상으로는 충분했지만 어딘가 부족했습니다. 한국의 아침 식사는 가볍고 정갈했어요. 몸이 최상의 상태로 조율되는 느낌이었죠. 그는 계란말이, 각종 나물, 백김치, 그리고 뜨끈한 누룽지탕을 떠올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먹고 나면 편안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그리워하는 것이 모두 고급 요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슐랭 스타를 받은 한정식 레스토랑이나 값비싼 오마카세가 아니라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김밥 한 줄, 떡볶이 한 그릇, 혹은 매일 반찬이 바뀌는 오늘의 백반 같은 평범한 식사였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식사의 공통점은 화려함보다는 정성과 정직함으로 만들어졌다는 정신이 여행자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소리들은 단순한 향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느낌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미각이 변한 것일까? 아니면 나 자신이 변한 것일까? 무엇이 옳은지 분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 한국 때문이야. 행복의 기준을 높여버렸어.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해외 포럼과 여행자들 사이에서 하나의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PKDDS 포스트 코리아 다이어트 디스세티스팩션 신드롬, 즉 한국 여행 후 식사 불만 증후군입니다. 이는 한국에서 맛본 요리에 익숙해진 후 자국의 음식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공유하기 위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리 평범한 가게에서 식사를 해도 맛의 층차와 가벼운 여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닭뼈와 사골을 우려낸 육수, 식재료의 향을 해치지 않는 조리법, 모양과 온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 담음새, 그리고 불필요한 것이 없는 서비스까지. 연일 이런 것들을 접하다 보면 혀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그 고요한 풍요로움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귀국 후 본국의 요리는 종종 단조롭고 간이 세며 기름이 많고 향기보다는 자극이 앞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이 모두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중요한 요리들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길들여진 미각으로 볼 때 그것들은 마치 볼륨이 너무 큰 음악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PKDDS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비극이라기보다는 감각의 확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본국의 입맛에 다시 적응하고
스스로 육수를 내거나 기름 사용을 줄이는 등 새로운 식사 방식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본국의 식문화와 융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식의 핵심은 식재료 본연의 맛과 육수의 깊은 맛입니다. 이는 혀가 감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맛 중 하나인 감칠맛과 관련이 깊습니다. 다시마, 멸치, 사골 등에 풍부하게 함유된 이 성분들은 서로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단독으로 맛볼 때보다 더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한국의 식탁에서는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전제로 한 육수 문화가 당연시됩니다. 소금이나 설탕을 과도하게 첨가하지 않아도 맛의 깊이와 여운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불고기 덮밥은 잘 재운 불고기가 소스의 향을 받쳐주며 밥의 단맛을 은은하게 이끌어냅니다. 맑은 갈비탕은 육수와 인삼, 대추의 균형 속에서 식재료의 향을 방해하지 않고 기름의 무게감을 가볍게 받아냅니다. 잔치국수의 국물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식은 맑고 깊으며 염도가 낮아도 만족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남부식은 구수하고 진한 맛을 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리법들은 강한 자극으로 미각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육수의 층을 쌓아 올려 윤곽을 그리는 쌓아 올리는 요리 철학입니다. 불필요한 맛은 제거하고 필요한 향은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도 피로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칭찬은 귀로 비유하자면 화성에 가깝습니다. 높은 고음만으로는 음악이 될 수 없듯이 단순히 짠맛이나 단맛만 늘리면 만족감은 금세 한계에 부딪힙니다. 육수를 바탕으로 식재료의 향, 가열로 인한 단맛, 발효의 깊은 맛이 투명한 막처럼 겹겹이 쌓여 혀끝에서 순서대로 피어날 때 사람들은 정성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이러한 층의 구조를 경험하면 혀는 자연스럽게 해상도를 높여 미세한 차이를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단순히 진한 맛에만 의존하는 요리를 마주하면 첫 입은 인상적일지 몰라도 금세 단조롭게 느껴집니다. 달고, 짜고, 기름진, 정보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볼륨만 높인 것입니다. 반대로 한국의 요리는 마지막 한 입까지 온도와 향이 변하며 여운과 함께 조용히 사라집니다. 만족감은 자극의 강도가 아니라 겹겹이 쌓인 정보량에서 옵니다. 본연의 감칠맛을 기준으로 설계된 한식은 일상적인 차원에서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일단 혀가 그 기준을 알게 되면 기준점이 높아져 귀국 후 고향의 음식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한국을 여행한 관광객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각과 몸 상태가 조용히 변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자연스럽게 저염, 저당, 저유식 생활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한식의 만족감은 소금, 설탕, 기름이 아닌 육수와 식재료의 감칠맛에서 나옵니다. 진한 양념이나 단맛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함을 덜 느끼게 됩니다. 혀는 점차 본래의 감각을 되찾고 과도한 자극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이 과정을 전문가들은 미각 디톡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발효식품의 존재도 몸의 변화를 촉진합니다. 김치, 된장, 고추장, 그리고 다양한 장아찌에 포함된 유익균이 장내 환경을 조절하고 유익균의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장은 전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사람이 장내 세균총의 개선으로 소화가 편해지고 잠을 더 깊이 자며 피부 상태도 안정되는 것을 느낍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아침에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다 몸의 무거움이 줄었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본국의 식생활로 돌아가면 몸은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기름진 요리, 당분이 많은 디저트 혹은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를 접했을 때 위가 무겁거나 식후 피로감, 강한 갈증, 심지어 메스꺼움과 유사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금단 현상과 유사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는 질병이 아니라 몸이 일시적으로 혼란을 겪는 상태일 뿐입니다. 물론 이 반응에는 개인차가 커서 금방 다시 적응하는 사람도 있고 조절에 몇 주가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원래의 식문화에 다시 적응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배운 방법을 활용해 집에서 육수를 내고 기름 사용을 줄이며 발효식품을 섭취하는 등 자신만이 균형점을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의 경험은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미각과 몸 상태를 되찾게 하는 계기가 되는 셈입니다. 그 편안한 여운이 남는 음식을 맛보았기에 다시 그 생활을 접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을 찾은 여행자들을 매료시키는 것은 만두나 궁중 요리 같은 전통 요리만이 아닙니다. 물론 장인이 빚은 만두는 혀끝에서 터지는 육즙으로 묘사되고 갈비탕은 지역마다 다른 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은
튀김옷이 얇아 기름기를 거의 느낄 수 없게 만듭니다. 갈비찜은 칼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부드럽고 삼계탕과 닭볶음탕은 적절한 감칠맛과 재료의 조화로 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순대, 떡볶이, 어묵 그리고 포장마차에서 즐기는 이러한 한국 특유의 음식 문화 역시 깨끗한 환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을 주는 것은 이런 요리들이 특별한 경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의 삼각김밥은 언뜻 보기에는 밥과 재료의 단순한 조합이지만 김의 향기, 밥의 고슬고슬함, 재료의 균형이 놀라울 정도로 조화롭습니다. 막계란은 세심하게 졸여져 맛이 깊고 샌드위치는 부드러운 식감이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편의점 치킨은 식어도 튀김옷이 눅눅해지지 않으며 디저트의 품질은 전문점에 버금갑니다. 게다가 계절에 따라 맛이 바뀝니다. 설날에는 떡국이 나오고 추석에는 송편이 등장합니다. 지방으로 가면 그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한정 식재료를 발견하여 여행자들을 질리지 않게 만듭니다. 최근 몇 년간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이러한 상품들이 단순히 싸고 편리한 것에서 선택받는 식사로 진화했다는 점입니다. 2025년의 편의점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저당, 저지방 도시락은 물론 단백질을 중시하거나 발효식품을 사용한 상품을 늘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환경을 위해 포장재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소재로 전환하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에는 판매 데이터와 고객 의견이 활용되며 매주 계절, 지역, 연령층에 맞춰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외국인 여행객이 왜 편의점 샌드위치 하나에도 이렇게까지 진심이냐고 묻습니다. 그 대답은 가격이 싸다고 해서 대충 만들어도 된다는 생각이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격과 상관없이 맛, 외관, 청결도, 안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기준이 일상에 확립된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 바로 이러한 일상의 높은 수준이 여행자들의 혀를 바꾸고 귀국 후 식탁에서 조용한 충격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누구나 손에 닿을 수 있는 한 끼 식사가 세계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수준에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입니다. 한식이 세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배경에는 화려한 요리나 전통뿐만 아니라 지극히 혹독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가게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한국은 미식 리뷰 문화가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입소문, 리뷰 사이트, 맛집 랭킹 등 평가 메커니즘이 작동하며 사소한 실수나 불만도 쉽게 공유되어 가게의 개선을 압박합니다. 고객의 불만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다음에는 더 잘하겠다는 태도가 현장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조차 단순히 매뉴얼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의 표정이나 목소리를 보고 판단하는 자율성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요식업체의 약 70%가 3년 이내에 사라지고 10년 후에도 유지되는 곳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도태의 혹독함이 기본을 다져 살아남은 가게들은 이미 단련된 아무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 결과 비싸니까 맛있다가 아니라 어디서 먹어도 맛있다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품질의 민주화야말로 한식 문화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맛이 특별한 날의 보상이 아니라 일상의 풍경으로 존재한다는 것. 가격 고하를 막론하고 최소 기준선이 매우 높다는 것. 이것이 바로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지점이며 귀국 후 위화감을 느끼게 되는 원인입니다. 가치는 요리의 맛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음식점에서는 준비 단계부터 식재료의 보관 온도, 조리 도구의 세척, 제공 타이밍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규칙과 습관이 철저하게 실행됩니다. 프랜차이즈라 할지라도 매뉴얼에 따라 위생관리, 맛의 재현성, 직원의 동선과 인사 등 사소한 차이를 끊임없이 쌓아 올립니다. 오래된 노포도 역시 장인의 감각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을 목표로 일상적인 조정을 거듭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토양은 해외에서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불고기 덮밥이나 갈비탕의 외형과 맛을 흉내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일 같은 수준의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 시간, 비용, 그리고 문화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물의 염도가 0.1%만 달라져도 맛이 변한다는 것을 알고 매일 아침 측정하는 모습은 해외에서는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라며 놀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주방에서는 온도계, 타이머, 위생 기록, 식자재 손실 관리가 당연하게 존재합니다. 신메뉴와 계절별 개선도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고객의 목소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즉각 매장에 공유됩니다.
작은 가게라 할지라도 이러한 노력의 축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외국인들은 한국은 값싼 요리에도 영혼이 담겨 있다고 놀라는 것입니다. 즉, 한국의 맛은 단순히 하나의 레시피가 아니라 지속하는 힘과 디테일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흉내낼 수 있는 것은 표면일 뿐, 그 뒤에 숨겨진 방대한 노력은 쉽게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한식을 해외에서 재현하기 어려운 이유는 맛을 내는 방식뿐만 아니라 식재료가 가게까지 운송되는 메커니즘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어항에서 시장, 그리고 식탁까지의 유통 과정이 극도로 짧으며 저온 상태로 관리됩니다. 횟감으로 쓰이는 생선은 미세한 온도 변화에도 풍미가 손상되기 때문에 얼음이나 냉수가 아닌 이 도를 유지하는 전용 배송 시스템으로 운반됩니다. 해외에서 같은 생선을 사용하더라도 유통 과정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겉모습은 같아도 향과 식감에는 확연한 차이가 생깁니다. 쌀과 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많은 지역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나 경도가 낮은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쌀알이 물을 더 쉽게 흡수하여 답이 고슬고슬하게 지어집니다. 해외는 보통 경도가 높은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품종의 쌀이라도 식감이 달라져 비빔밥이나 김밥의 완성도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육수의 경우 물의 경도가 높으면 사골의 칼슘 성분이 잘 녹아 나오지 않아 맑고 향이 풍부한 육수를 내기 어렵습니다. 즉, 레시피만 흉내내도 맛의 바탕이 되는 물이 다르면 결과물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한식의 맛은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함으로 변합니다. 재료를 써는 방향, 두께, 칼의 각도에 따라 간이 배는 정도와 식감이 달라집니다. 돈가스는 튀김옷의 두께, 기름의 온도, 그리고 기름에 넣고 꺼내는 초 단위의 시간으로 바삭하거나 묵직해집니다. 국수조차도 면을 삶는 시간이 10초만 어긋나도 탄력과 국물과의 어우러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러한 감각적이면서도 섬세한 조정은 주방장 한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신선도를 유지하는 식재료, 운송 물류, 가게를 지탱하는 물과 살, 그리고 한국 사회 전체에 보이지 않는 뒷받침 위에 성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맛은 단순히 요리 기술이 아니라 생산부터 제공까지의 환경 그 자체가 함께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의 맛을 재현하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경제적인 장벽입니다. 한국에서 식재료를 수입하면 운송비와 보관 비용이 발생하고 신선식품의 경우 적절한 온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지의 생선이나 채소로 대체하려 하면 신선도나 물의 차이가 맛을 변하게 합니다. 또한 한국의 장인이나 요리사를 고용하면 인건비가 급등합니다. 그 결과 갈비탕 한 그릇의 가격이 35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한국에서 먹었던 감동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요리사가 이 모순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은 기술과 재료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요리는 문화와 함께 맛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포장마차에서 아주머니가 무심한 손놀림으로 순대를 써는 모습, 개방형 주방을 통해 전해지는 지글거리는 소리, 국밥의 향기와 뜨거운 김이 어우러진 온도, 국수 가게에서 손님들이 면을 후루룩거리는 소리와 김이 서려 뿌옇게 변한 창문, 이 모든 것이 맛의 일부로 기억됩니다. 그릇 또한 같은 힘을 가집니다. 뚝배기를 들었을 때의 묵직한 온기, 둥근 나무 식탁의 부드러운 감촉, 나무젓가락이 닿는 느낌, 요리가 테이블에 놓일 때의 온도, 조명의 색깔, 김이 피어오르는 방식, 이 모든 것이 미각과 함께 몸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해외 레스토랑에서 같은 재료, 같은 레시피로 만들어도 어딘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한 여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밥은 그냥 국과 밥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공기와 침묵과 아주머니의 등이 포함되어 있죠. 즉, 한국의 맛은 요리 단독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소리, 움직임, 냄새, 온도를 포함하는 문화적 패키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리 하나만 떼어내어 복제했을 때 원래의 감동에 도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한식에 매료된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귀국 후 고향의 음식이 맛없게 느껴진다는 한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에서의 경험을 계기로 자신의 나라 식문화를 다시 보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견해도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제빵사로 일하는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비로소 제가 만든 빵이 왜 만족스럽지 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재료 자체의 풍미를 살리려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저 향을 추구하거나 버터를 덧바를 뿐이었죠. 그 후 그는 소금을 약간 줄이고
밀본연의 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제법을 바꿨습니다. 미국의 한 가정 요리 연구가는 맑은 국에서 배운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가정에서는 소금이나 기름이 아닌 육수로 만족감을 만들어내더군요. 저도 제 스프 레시피에서 소금을 줄이고 버섯이나 멸치를 넣어 자연스러운 감칠맛을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혈압이 낮아지고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한 이탈리아 셰프는 한국식 치킨을 맛보았을 때의 놀라움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튀김옷이 얇고 전혀 기름지지 않았어요. 그건 요리라기보다 식재료가 숨을 쉬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저도 트러플 튀김에 튀김옷을 얇게 하고 튀기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한 독일인 가정주부는 한국에서 먹은 김치와 된장 덕분에 우리나라의 발효식품을 더 중시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워크라우트와 소시지가 단순히 보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죠. 한국의 식문화는 결코 타국의 입맛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식재료를 추구하고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태도는 다른 나라의 요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계기로 본국의 식문화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더욱 발전시키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 불만이 결국 경의와 창의성으로 바뀌는 것. 이 변화야말로 한식이 지닌 조용한 힘일지도 모릅니다. 한식 문화의 깊이는 전국 어디서나 같은 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국밥이나 김치찌개라 해도 북쪽과 남쪽의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을 포함한 북쪽은 깔끔하고 시원한 강렬한 맛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전라도를 포함한 남쪽은 재료를 풍부하게 쓰고 때로는 단맛을 가미한 깊은 맛을 중심으로 합니다. 육수의 투명함은 식재료 자체에 대한 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장도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물 요리에 쓰는 국간장이 있는가 하면 무침이나 조림에 쓰는 진간장이 있어 요리의 색과 향을 미묘하게 조절합니다. 탕 요리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의 맑은 설렁탕, 부산의 돼지국밥, 전주의 콩나물국밥은 향과 염도가 각기 다릅니다. 서울에서 먹은 갈비탕의 깊은 맛에 놀란 사람도 남쪽에서 맛본 생선국의 시원함에 매료된 사람도 있습니다. 쌀과 차에도 지역적 개성이 있습니다. 이천쌀, 철원 오대쌀 같은 품종이라도 토양과 수질에 따라 단맛과 찰기가 다릅니다. 차 역시 보성의 녹차, 제주의 한라차, 하동의 발효차 등 개성이 뚜렷합니다. 깊이 파고들수록 한식이라는 한마디로 요약하기 어려운 풍부함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갈비탕을 먹고 최고의 한 그릇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전주에 가서 비빔밥을 먹고는 이것도 정답이다라며 놀랍니다. 그리고 경주에서 황남빵을 맛보며 이것 역시 정답이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식사 장소를 바꿀 때마다 그 기준이 새롭게 갱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몇 번이고 다시 한국을 찾습니다. 예전에 맛보았던 그 맛이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또 다른 정답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한식의 매력은 어쩌면 하나의 단일한 정답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맛있음이 조용히 공존하고 있다는 점일지도 모릅니다. 한식이 사람의 혀를 바꾼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당연함의 기준 자체를 조금씩 바꾸기 때문입니다. 호화로운 요리, 아침에 맑은 죽, 쉬며 편의점의 김밥, 여행길에 먹었던 기차 도시락. 이 모든 것이 여행자의 기억에 남아 귀국 후에도 비교의 축으로 계속 작동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매력은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정성과 삶에 스며든 일, 타인을 위해 마음을 쓰는 문화 그 자체에 있습니다. 요리사, 편의점 개발자, 물류기사, 어부, 농부, 그릇을 굽는 장인, 그들 각자의 일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처럼 연결되어 그 한 입의 맛을 구성합니다. 귀국 후 따뜻했던 백반 한 끼를 떠올릴 때 그것은 혀뿐만 아니라 마음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식문화는 어쩌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그 따뜻한 일상의 맛이 이미 세계에 자랑할 만한 수준으로 존재하고